안녕하세요. 크리스탈과 함께 책 읽는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하실 작품은 에밀리 브론테의 폭풍의 언덕입니다. 에밀리 브론테는 영국의 작가로 제인 에어의 작가인 샬롯 브론테의 동생입니다. 1818년 요크셔 지방 목사 집안에서 태어났으며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아버지 밑에서 자랐습니다. 1846년에 언니 샬롯, 동생 앤과 함께 시집 커러 앨리스 액튼의 시집을 자비로 출판했으나 별 반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에밀리는 죄수, 내 영혼은 비겁하지 않노라 등의 시로 시인으로서의 특별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소설 폭풍의 언덕은 출판 당시에는 호평을 받았으나 후에 서정적이면서도 독특한 인생의 깊은 해석으로 사람들에게 순수한 감동을 주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의 작품치고는 교훈을 강요하기보다는 인간의 내면 세계를 그리고 있어서 어느 작품보다도 현대적인 감각을 소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이 세월이 흐를수록 폭풍의 언덕이 사랑을 받는 이유인 듯 합니다. 1948년 술과 아편으로 사망한 오빠의 장례식 때 걸린 감기로 인해 몸져 눕게 되고 결국 병이 악화되어 그해 12월 29일 30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4. 인간이란 허황된 바람개비처럼 얼마나 변덕스러운 존재인가. 세상 사람들과의 모든 접촉을 끊기로 다짐하고 그런 것이 가능한 장소를 찾아낸 행운에 감사하던 나였지만 약한 인간인지라 어두워질 때까지 우울과 외로움과의 싸움을 계속하다가 결국 손을 들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저녁상을 들여온 가정부 넬리에게 살림에 필요한 것을 알아본다는 핑계로 내가 식사하는 동안 곁에 있어달라고 부탁했다. 그녀가 정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이어서 내 기운을 돋워주거나 아니면 그 반대여서 내가 잠들 수 있게 해주기를 바랐다. 이 집에 굉장히 오래 사신 것 같은데 16년이라고 했던가요? 하고 나는 말을 꺼냈다. 18년이랍니다. 돌아가신 아씨께서 시집 오실 때 따라왔으니까요. 그랬군요. 그러고 나서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녀는 자신의 신상에 관한 일 외에는 말하는 재주가 없는 모양이었다. 그런데 나로서는 그녀의 내력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그러나 그녀는 한쪽 무릎에 주먹을 얹고 그 불그레한 얼굴에 회상의 빛을 띠더니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 후로 세상도 무척 많이 변했지요. 당신은 변화를 많이 겪으셨겠지요? 그럼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도 많았지요. 나는 얼른 화제를 집주인 쪽으로 돌려야겠다고 생각했다. 이제부터 시작하기 적당한 화제로군. 그리고 저 예쁘고 어린 과부의 내력도 알고 싶단 말이야. 이 지방 토박이일까? 아니야. 무뚝뚝한 이 지방 사람들과는 전혀 상관없는 타 지방 사람일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나는 넬리에게 히드클리프가 이 집을 세주고 위치도 규모도 훨씬 안 좋은 워더링 하이츠에 살고 있는 이유를 물었다. 그에게는 이 저택을 관리할 만한 돈이 없나 보죠? 천만에요. 그는 큰 부자랍니다. 재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무도 모르지만
아마도 해마다 늘어가고 있을 겁니다. 그렇고 말고요. 그 사람은 이 집보다 더 훌륭한 집에서 살만한 부자지만 몹시 구두쇠거든요. 그래서 드러시 크로스 저택으로 옮겨 살 마음을 먹었다가도 돈을 많이 내고 세를 들겠다는 사람이 나서면 그 기회를 그냥 놓칠 수가 없는가 봐요. 사람이란 혈혈단신이라도 돈 욕심은 버릴 수가 없는 모양이지요. 아들이 있었던 것 같은데. 네, 하나 있긴 했지만 죽었답니다. 그러면 그 젊은 부인은 죽은 아들의 미망인인가요? 네. 그녀는 본래 어디 사람입니까? 그분은 돌아가신 이댁 주인 어른의 따님이지요. 결혼 전에는 캐서린 린턴이라고 했지요. 제가 아가씨를 키웠는데 가엾게도 저는 히드클리프 씨가 이 집으로 이사 오면 좋겠다고 생각했지요. 그렇게 되면 아가씨를 다시 모시고 살 수 있을 테니까요. 뭐요? 캐서린 린턴이라고요? 나는 깜짝 놀라서 소리쳤다. 그러나 잠시 생각해보니 그녀가 그 꿈에서 본 유령 캐서린이 아닌 것이 확실했다. 그러면 이 집의 원래 주인이 린턴 씨였나요? 그렇답니다. 그런데 헤어턴 언쇼는 또 누구요? 히드클리프 씨와 같이 살고 있는 사람 말이요. 두 사람은 친척인가요? 아니, 그분은 돌아가신 린턴 부인의 조카 되십니다. 그렇다면 그 젊은 부인과는 사촌간이군요. 그렇지요. 그녀는 자기 남편과도 사촌간이었답니다. 헤어턴은 외사촌, 남편은 고종사촌이었죠. 히드클리프 씨가 린턴 씨의 누이 동생과 결혼했었거든요. 워더링 하이츠 저택 현관문에 언쇼라고 새겨져 있었던 것 같은데 오래된 집안인가요? 굉장히 오래된 집안이죠. 헤어턴은 그 집안의 마지막 자손이고 우리 캐시 아가씨는 우리 집, 즉 린턴 집안의 마지막 자손입니다. 워더링 하이츠에 가셨었나요? 죄송합니다만 아가씨는 잘 지내고 계시던가요? 그 젊은 부인 말이요? 매우 건강하고 아름다워 보였소. 하지만 결코 행복한 것 같지는 않더군요. 가엾어라. 그럴 겁니다. 그 댁 주인은 어떻게 보셨어요? 매우 거친 사람이더군. 거칠기는 톱날 같고 단단하기론 차돌 같은 사람이죠. 그 사람하고는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겁니다. 그렇게 사나워지기까지는 인생의 풍산깨나 겪었을 것 같은데 그 사람에 대해서 아십니까? 남의 둥지를 가로채는 뻐꾸기의 삶과 같죠. 그 사람이 어디서 태어났는지, 부모는 누군지, 어떻게 돈을 벌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 이외에는 모두 다 알고 있답니다. 그런데 헤어턴 도련님은 불쌍하게도 아직 털도 돋지 않은 참새 새끼처럼 쫓겨났지요. 온 동네에서 바로 당사자인 그 가엾은 도련님만 자기가 속은 줄 모르고 있답니다. 그러면 넬리, 좋은 일 하는 셈치고 그 집안 사람들에 대한 얘기나 들려주시오. 이제 잠자리에 든다 해도 잠이 올 것 같지 않으니 여기 앉아서 1시간쯤 이야기나 해주셨으면 고맙겠소. 네, 그러지요. 바느질감을 가지고 와서 들려드리지요. 그런데 감기 걸리신 모양이지요. 오한이 나는 것 같은데 죽이라도 한 그릇 드시고 감기를 몰아내셔야겠군요. 그 충실한 가정부는 서둘러 방을 나갔다. 나는 난로불 가까이에 웅크리고 앉았다. 머리는 뜨거운데
머리를 제외한 온몸은 아직도 차가웠다. 게다가 뇌신경은 흥분되어 거의 바보가 된 것 같았다. 그 때문에 기분이 나쁘다기보다는 어제부터 오늘 사이에 일어난 사건이 내 몸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지 다소 두려웠고 사실 아직은 불안스러운 상태였다. 잠시 후 넬리는 모락모락 김이 나는 죽그릇과 반짓고리를 들고 들어왔다. 죽그릇을 난로 위에 얹어놓고 의자를 담겨 앉는 폼이 내가 제법 사교적이라서 반가운 것 같았다. 내가 서두르지 않아도 그녀는 이야기를 시작했다. 이 집으로 와서 살기 전에는 저는 계속 워더링 하이츠에 있었답니다. 저의 어머니가 헤어턴 도련님의 아버지인 힌들리 언쇼 서방님의 유모였기 때문에 항상 그 댁 아이들과 놀았지요. 저는 잔심부름도 하고 건초 만드는 일도 거들고 밭에 나가 돌아다니다가 어떤 일이든 시키는 대로 하곤 했답니다. 어느 화창한 여름날 아침 곡식을 걷어들이기 시작할 때였다고 생각됩니다만 언쇼 어른께서 길 떠날 준비를 끝내고 아래층으로 내려오셨지요. 조지프에게 그날 할 일을 이르시고는 도련님과 아가씨와 저, 그때 저는 두 분과 같이 죽을 먹고 있었지요. 를 돌아보시더니 도련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아빠는 오늘 리버풀에 가는데 뭘 사다 줄까? 갖고 싶은 걸 말해봐. 하지만 조그만 물건이어야 해. 60마일 길을 들고 오려면 힘드니까. 도련님은 바이올린을 갖고 싶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캐시 아가씨에게 물으셨답니다. 아가씨는 그때 6살이었는데 마구간에 있는 말을 전부 탈 수 있었기 때문에 채찍을 갖고 싶다고 하셨어요. 어른께서는 저까지도 잊지 않으셨습니다. 가끔 엄하시기는 해도 매우 다정한 분이셨으니까요. 저에게는 호주머니 가득 사과랑 배를 사다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도련님과 아가씨에게 작별 키스를 하고 떠나셨습니다. 저희들에게는 어른이 안 계시는 그 사흘이 너무나도 긴 시간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린 캐시 아가씨는 아버지가 언제 돌아오시느냐고 자꾸 물었습니다. 마님께서는 사흘째 되는 날 저녁까지는 돌아오시리라 생각하고 저녁 식사를 몇 시간이나 늦추고 기다리셨지요. 그러나 영 돌아오실 기미가 보이지 않자 결국 아이들은 대문까지 달려갔다 오는데도 그만 지쳐버렸답니다. 드디어 날이 저물자 마님께서는 아이들을 재우려 했지만 다들 자지 않고 기다리게 해달라고 졸랐습니다. 그날 밤 11시쯤 빗장이 슬며시 벗겨지며 어른께서 돌아오셨습니다. 어른께서는 의자에 털썩 주저앉으시며 피곤해 죽겠으니 모두들 물러가라고 하셨습니다. 영국 전체를 준다 해도 다시는 그런 여행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다 마지막에 가서는 혼이 빠질 정도로 놀랐지. 하시며 둘둘 말아 두 팔에 안고 있던 외투를 펼쳐 보였습니다. 이것 좀 봐요, 여보. 지금까지 살면서 이렇게 혼난 적이 없소. 하지만 당신은 이것을 하느님이 주신 선물로 여겨야 하오. 마치 악마의 선물처럼 얼굴이 새까맣기는 하지만 말이오. 우리는 모두 그분 주위로 몰려들었습니다. 저도 캐시 아가씨 머리 너머로 들여다보니 누더기를 걸친 머리카락이 까만 거지 같은 아이가 있었습니다. 걷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컸고 얼굴은 아가씨보다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런데 바닥에 내려놓으니
그 아이는 주위를 둘러보며 아무도 알아듣지 못할 소리를 되풀이할 뿐이었습니다. 언쇼 마님께서는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아이를 창밖으로 내던지실 기세였습니다. 돌봐야 할 아이를 둘씩이나 두고 그런 떠돌이 아이를 데려올 생각을 어떻게 했느냐고 펄쩍펄쩍 뛰시더군요. 그 아이를 어떻게 할 작정이냐, 혹시 돌아버린 게 아니냐고 따지셨습니다. 언쇼 어른께서는 사유를 상세하게 설명하시려 했지만 지쳐서 거의 쓰러지실 정도였고 마님이 마구 화를 냈기 때문에 제가 주워들은 이야기는 이것뿐이었습니다. 즉, 언쇼 어른께서는 집도 없이 굶어서 벙어리가 되다시피 한 아이를 리버풀 거리에서 만나셨답니다. 그래서 그 아이 부모를 찾아주려 애썼지만 아무도 아는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런데 여비도 빠듯하고 시간도 없었으므로 집으로 데려가는 편이 낫겠다는 생각이 드셨답니다. 일단 발견한 이상 그 아이를 버려두고 올 수는 없었다는 것이었어요. 결국 마님께서는 잔소리를 늘어놓다가 잠잠해지셨습니다. 어른께서는 저에게 그 아이를 씻기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혀 아이들과 같이 재우라고 하셨습니다. 힌들리 도련님과 캐시 아가씨는 소동이 가라앉을 때까지 가만히 있더니 이내 조용해지자 약속하신 선물을 찾느라고 아버지의 호주머니를 뒤졌습니다. 도련님은 그때 14살의 소년이었지만 외투 속에서 산산이 부서진 바이올린을 꺼내놓고는 울음을 터뜨렸고 아가씨는 아가씨대로 아버지가 채찍을 잃어버리신 것을 알고 그 꼬마 녀석을 향해 이빨을 드러내고 침을 뱉는 바람에 언쇼 어른에게 호되게 맞기도 했답니다. 아이들은 그 아이와 자는 것은 고사하고 방에 오지도 못하게 야단이었습니다. 저도 그들보다 철이 더든 것도 아니어서 아침이 되면 어디로든 보내겠지 싶어 계단의 층계참에다 꼬마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우연인지 아니면 목소리를 듣고 그랬는지 그 아이가 언쇼 어린의 방으로 걸어갔던 모양입니다. 어른께서 나오다가 그 아이를 보시고는 어떻게 해서 그 아이가 그곳에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벌어졌습니다. 할 수 없이 저는 사실대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비겁하고 인정머리 없는 짓을 한 벌로 저는 그 댁에서 쫓겨났답니다. 히드클리프는 이렇게 해서 그 댁에 들어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며칠 후 돌아와 보니 저는 아주 쫓겨났다고는 생각지 않았으니까요. 그 아이는 히드클리프라는 이름으로 불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려서 죽은 도련님 이름이었는데 그 후 내내 그 아이의 이름으로도 성으로도 쓰이게 되었습니다. 캐시 아가씨는 어느새 그 아이와 매우 친해졌지만 힌들리 도련님은 무척 싫어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저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아이를 괴롭히고 사뭇 박대했습니다. 저는 그러한 행동이 결코 오래 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을 만한 분별력이 없는 데다 마님께서도 그 아이를 괴롭히는 것을 보고도 결코 그 아이의 편을 들어주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히드클리프는 무뚝뚝하고 참을성 있는 아이 같았습니다. 아마 학대를 받다 보니 무감각해졌던가 봅니다. 그래서 힌들리 도련님이 때려도 눈 하나 까딱하지 않았고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았으며 제가 꼬집어도 마치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일을 당하니 아무도 탓할 수 없다는 듯 숨을 들이쉬며 눈만 크게 뜰 뿐이었습니다. 언쇼 어른께서는 그 불쌍한 아이가 당신의 아드님의 학대를 받고도 그렇게 참고 견디는 것을 보면
무척 화를 내셨습니다. 그분은 히드클리프를 이상하리만큼 귀여워하셔서 그의 말이라면 무조건 믿으셨고, 사실 그는 말수가 적은 반면 거짓말은 별로 안 했습니다. 지나치게 장난이 심하고 말괄량이인 캐시 아가씨보다 그를 훨씬 더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집안 사람들은 처음부터 히드클리프를 싫어했습니다. 그로부터 2년이 채 못되어 마님께서 돌아가시자 힌들리 도련님은 아버지를 자기 편이라기보다는 폭군으로 히드클리프를 아버지의 사랑과 자기의 권위를 빼앗은 적으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한동안은 힌들리 도련님을 동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아이들이 홍역을 알아 제가 그들의 간호를 맡으면서 한편으로 집안 살림도 돌봐야 할 처지가 되자 제 생각은 달라졌습니다. 히드클리프는 매우 위독했는데 가장 심하게 아팠을 때에는 저를 항상 베갯머리에 붙잡아 두었습니다. 아마 제가 하는 수 없이 자기를 간호하는 줄은 모르고 진심으로 자기에게 잘 대해준다고 생각했나 봅니다. 그러나 그가 어느 아이보다 참을성 있는 환자였다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그와 다른 아이들과의 차이가 제 생각을 어느 정도 공평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아가씨와 도련님은 매우 속을 썩였으나 그는 결코 얌전해서가 아니라 고집 때문이기는 해도 불평 한마디 없는 순한 양 같았으니까요. 히드클리프가 위험한 고비를 넘기자 의사는 그것이 모두 제 덕이라며 저를 칭찬하셨습니다. 저는 그 칭찬에 기분이 좋아져서 그런 칭찬을 듣게 해준 히드클리프에 대해 마음이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이로써 힌들리 도련님은 단 하나뿐이었던 자기 편마저 빼앗겼던 겁니다. 그런데도 저는 히드클리프를 좋아할 수 없었으며 어른께서 쏟는 사랑에 대해 한 번도 고맙다는 표시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없는 그 무뚝뚝한 아이의 어떤 점이 좋아서 언쇼 어른께서 그처럼 사랑하시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그 아이가 언쇼 어른에게 불손했던 것은 아니었고 단지 그것을 표현하지 못할 뿐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는 언쇼 어른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자기의 힘을 잘 알고 있었고 자기가 입만 열면 온 집안이 모두 자기 뜻대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언쇼 어른께서 마을 장에서 망아지 2마리를 사다가 사내 아이들에게 1마리씩 나누어 주었습니다. 히드클리프가 잘생긴 망아지를 차지했는데 얼마 되지 않아 그 말이 절름발이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히드클리프가 힌들리 도련님에게 말했습니다. 너 나하고 말을 바꾸자. 난 내 말이 싫어. 안 바꿔주면 내가 이번 주일에 나를 3번이나 때린 사실을 너의 아버지께 이루고 어깨까지 시퍼렇게 먹는 내 팔을 보여드릴 거야. 힌들리 도련님은 혀를 내밀면서 그의 뺨을 갈겼습니다. 그러자 당장 바꾸는 게 좋을걸? 하면서 히드클리프가 문 있는 대로 도망가며 소리쳤습니다. 너는 바꿔줄 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지금 때린 것까지 이르면 넌 나보다 더 많이 맞게 될 거야. 저리 비켜, 개새끼야. 하고 소리치며 힌들리 도련님은 감자와 건초를 다는 데 쓰는 쇠저울을 가지고 위협했습니다. 그래도 히드클리프는 가만히 서서 대꾸했습니다. 던질 테면 던져봐. 그러면 네가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곧 나를 이 집에서 내쫓겠다고 한 말을 모두 잃을 거야. 그렇게 되면 네 아버지는 당장 너를 내쫓으실걸? 참다 못한 힌들리 도련님은 정말 그것을 던졌습니다. 히드클리프는 가슴을 맞고 쓰러졌지만
새파랗게 질려서 곧 비틀거리면서 일어섰습니다. 만약 제가 말리지 않았다면 그는 아마 그 길로 언쇼 어른께 가서 도련님에게 당한 일을 일러 바치고 복수를 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내 망아지를 가져라, 이 집시놈아, 하고 힌들리 도련님이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놈을 타다가 떨어져 목이나 부러져라. 이 거지 새끼야. 아버지를 꼬드겨서 재산을 전부 빼앗은 다음 악마의 자식이라는 정체를 온전히 드러내겠지. 어서 그 말을 가져가라니까. 그리고 말발굽에 채어 머리나 깨져라. 히드클리프는 고삐를 풀어 자기 자리로 옮기기 위해 말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그가 말 뒤로 돌아갔을 때였습니다. 도련님이 욕설을 그치고는 그를 쳐서 말 아래로 떨어뜨리더니 재빨리 도망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 아이가 얼마나 차근차근 자기가 마음먹었던 일을 해나가는지 보고 놀랐습니다. 히드클리프는 안장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바꾸고 난 후 건초더미 위에 앉아서 심하게 얻어맞아 일어난 현기증을 가라앉힌 후에야 집으로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상처는 말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하자고 제안했을 때도 그는 순순히 따랐습니다. 일단 자기가 가지고 싶어 하던 것을 가진 이상 그 외에는 아무래도 상관없었던 겁니다. 그런 일에 대해서 그는 좀처럼 불평하지 않았으므로 저는 정말 그 아이가 복수심 따위는 품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들으시면 알게 되겠지만 제가 감쪽같이 속았던 겁니다. 5. 언쇼 어린의 몸은 갈수록 쇠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매우 활동적이고 건강하셨는데 어느 날 기력을 잃으시더니 영 회복하지 못하시더군요. 그래서 난로가에만 붙어앉아 툭 하면 짜증을 내셨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에 화를 내시고 당신의 권위가 조금이라도 무시되었다 싶으면 펄펄 뛰셨습니다. 그런 일은 누군가가 히드클리프를 업신여기거나 구박할 때 특히 심했습니다. 히드클리프에 대한 언쇼 어린의 사랑은 특별한 것이었으니까요. 당신이 히드클리프를 사랑하기 때문에 모두가 그를 미워하고 업신여긴다고 생각한 것인지 그 아이에게 한마디라도 기분 나쁜 말을 하지 못하도록 몹시 경계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히드클리프에게는 오히려 해로웠습니다. 왜냐하면 집안 식구들 중 약간 마음씨가 고운 사람들은 언쇼 어른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싶지 않아 어른의 기분을 맞추어 드리려고 했고, 그래서 그 아이는 더욱 거만하고 심술궂게 변했으니까요.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것은 필요하기도 했습니다. 드디어 우리 교구의 부목사님께서, 그 당시 이 고장에는 부목사님이 한 분 계셨는데 그는 린턴댁과 언쇼댁의 아이들을 가르치고 작은 밭도 직접 갈아서 생계를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힌들리 도련님을 대학에 보내자고 권하여 어른께서도 동의하셨으나 별로 마음이 내키지는 않았던가 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요. 힌들리는 쓸모없는 녀석이라 어디를 가도 잘 되긴 글렀어. 저는 진심으로 집안이 화평하기를 바랐습니다. 언쇼 어른이 자신의 선행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신다 생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저는 그분이 노쇠해지고 병이 생긴 것은 가정불화 때문이라고 생각했고 그분께서도 그렇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실 그의 불만은 점점 쇠약해져 가는 육신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캐시 아가씨와 조지프라는 하인만 아니었더라도 우리는 그런대로 참고 견딜만 했습니다. 당신도 워더링 하이츠에서 만나셨겠지만 조지프란 하인은 예나 지금이나 자기에게 이로운 말만 골라 주위 사람에게 저주를 일삼고 잘난 척만 하는 몹쓸 바리새인입니다. 그는 설교와 경건한 이야기를 잘하는 재주 때문에 언쇼 어른께 자주 커다란 감명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언쇼 어른의 쇠약해짐에 따라 점차 기세가 등등해졌습니다. 그는 또한 언쇼 어른의 영혼 문제와 엄격한 자녀교육 문제로 그분을 몹시 괴롭혔습니다. 얼마나 험악한 말을 했던지 언쇼 어른이 힌들리 도련님을 하느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식이라고 생각하게끔 만들었고 밤마다 히드클리프와 캐시 아가씨에 대한 비난을 길게 늘어놓았습니다. 특히 캐시 아가씨 쪽을 더 나쁘게 말함으로써 어른의 비위를 맞추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사실 캐시 아가씨에게는 여느 아이에게서 볼 수 없는 나쁜 버릇이 있어서 하루에도 수십 번 저희들을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어찌나 극성맞은지 저희들은 아가씨가 아침에 침실에서 내려와 저녁에 잠자리에 들 때까지 한시도 마음을 놓을 수가 없었습니다. 언제나 기운이 넘쳐서 잠시도 쉬지 않고 노래하고 웃고 자기와 같이 행동하지 않는 사람들을 괴롭혔습니다. 도저히 어찌해 볼 수 없는 말갈량이기는 했지만 그녀는 이 고장에서 가장 아름다운 눈과 가장 상냥한 웃음과 가장 맵시 있는 걸음걸이를 가진 소녀였습니다. 하여튼 캐시 아가씨의 행동에는 악의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화나게 만들어 놓고도 늘 저희들 뒤를 졸졸 따라다니기 때문에 가엾은 생각이 들어 야단을 치지 못했습니다. 아가씨는 히드클리프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아가씨에게 주는 가장 큰 벌은 히드클리프와 떼어놓는 일이었습니다. 히드클리프로 인해 가장 많이 야단을 맞는 사람도 바로 아가씨였습니다. 소꿉놀이를 할 때에는 어린 마ንም 노릇을 하는 것을 즐겨해서 하인을 마음대로 부리고 친구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언쇼 어른께서는 아이들의 장난을 이해하지 못하시고 항상 엄격하고 무섭게만 대하셨습니다. 한편 아가씨는 아가씨대로 왜 아버지가 병약해지신 이후로 건강하셨을 때보다 더 화를 내고 신경질적으로 변하셨는지 이해하지 못했지요. 아버지가 너무 자주 화를 내시니까 오히려 화를 돋우는데 재미를 붙이게 되었고 모두 함께 달려들어 야단을 치면 아가씨는 대담하고 건방진 표정으로 꼬박꼬박 말대꾸를 했습니다. 성경에서 빌려온 조지프의 저주를 웃음거리로 만들어 저를 놀리고 언쇼 어른께서 가장 싫어하는 짓만 골라서 했습니다. 즉 자신의 건방져 보이는 태도에 히드클리프가 더 잘 움직이며 히드클리프는 아버지가 시키는 일은 비위에 맞을 때만 따르지만 자기 말에는 무조건 복종한다는 것을 자랑 삼아 내보였습니다. 온종일 온갖 미운 짓을 다 하다가도 밤이면 가끔씩 용서를 바라느라 얌전히 굴기도 하였습니다. 그럴 때 언쇼 어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곤 했지요. 캐시, 난 너를 도저히 귀여워할 수가 없구나. 너는 오빠보다 더 나빠. 저기 가서 기도나 하면서 하느님께 용서를 빌어라. 너의 어머니와 내가 너 같은 아이를 키운 것을 후회할 날이 꼭 올 것 같구나. 처음에는 이 말을 듣고 울었지만 몇 번 듣다 보니 무감각해졌는지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용서를 빌라고 해도
아가씨는 도리어 깔깔거리며 웃었습니다. 그러나 마침내 언쇼 어른께서 험난한 이 세상을 떠날 시간이 왔습니다. 10월 어느 날 저녁 그분은 난로가에서 의자에 앉은 채 조용히 돌아가셨습니다. 집 밖에선 거센 바람이 불어대고 굴뚝 속에서도 사나운 폭풍 소리가 들려왔지만 춥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한 곳에 모여 있었습니다. 저는 난로가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뜨개질을 하고 있었고 조지프는 식탁 옆에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하인들도 일이 끝나면 대개 거실에 앉아 있곤 했습니다. 캐시 아가씨는 몸이 불편한지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녀는 언쇼 어른의 무릎에 기대앉고 히드클리프는 아가씨의 무릎을 베고 바닥에 누워 있었습니다. 언쇼 어른께서는 어쩐 일인지 얌전하게 있는 아가씨를 보고 좋아하시며 부드러운 머리카락을 쓰다듬으시면서 캐시, 너는 왜 늘 이렇게 얌전하게 있질 못하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아가씨가 언쇼 어른의 얼굴을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왜 항상 저에게 무섭게만 대하시죠? 그러나 아버지가 화를 내시리라는 것을 알고는 곧 그 손에 입맞추며 편안히 주무시도록 노래를 불러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아가씨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중에 어른께서는 아가씨의 머리를 쓰다듬던 손을 내리고 고개를 가슴 위로 떨구셨습니다. 저는 언쇼 어른이 깨실까봐 아가씨에게 잠자코 있으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반 시간 동안 아주 조용히 있었습니다. 성경을 다 읽은 조지프가 기도를 드린 후 잠자리에 드시도록 해야겠다면서 언쇼 어른을 깨우지 않았더라면 우리는 더 오랫동안 그렇게 앉아 있었을 겁니다. 조지프는 언쇼 어른에게 다가가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그러나 언쇼 어른이 꼼짝도 하지 않으셨으므로 조지프는 촛불을 들고 어른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조지프가 촛불을 내려놓았을 때 저는 어떤 불길한 일이 생긴 것을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양팔로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서 주무세요. 오늘 밤은 둘이서만 기도드려요. 조지프는 할 일이 있으니까. 먼저 아버지께 안녕히 주무시라고 인사해야지 하며 아가씨는 우리가 말릴 틈도 없이 두 팔을 어른의 목에 감았습니다. 불쌍하게도 아가씨는 곧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알아차리고는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히드클리프!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그리고 둘은 듣는 이의 가슴을 찢는 듯한 애절한 소리로 흐느껴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들과 같이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러나 조지프는 하늘에 올라가 성자가 되신 분을 두고 그렇게 소리를 내어 우느냐고 꾸짖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외투를 걸치고 기머튼에 가서 의사와 목사님을 모셔오라기에 저는 그들을 왜 불러와야 하는지 알지 못한 채 비바람을 뚫고 가서 의사인 케네스 선생님만 모시고 돌아왔습니다. 목사님은 아침에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이죠. 전후 설명은 조지프에게 맡기고 저는 아이들 방으로 뛰어 올라갔습니다. 자정이 넘었는데도 방문을 열어놓은 채 아이들은 잠자리에 들지 않았더군요. 그러나 울음도 그치고 조용해져서 새삼 제가 위로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기특하게도 아이들은 서로 위로를 하고 있었으니까요. 이 세상에 그 어떤 목사님이라 해도 그 아이들만큼 천국을 아름답게 그릴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두 아이들의 이야기를 흐느끼며 듣고 있다 보니 저도 모르게
우리 모두가 편안한 천국에 가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대학에 다니는 힌들리 도련님이 장례를 치르기 위해 집으로 돌아오셨는데 부인을 데리고 왔지요. 우리도 놀라고 주위 사람들도 모두들 수군거렸습니다. 그 여자가 누구며 어디 태생인지 전혀 말해주지 않는 것은 아마 특별히 내세울 가문도 돈도 없는 여자였기 때문이겠지요. 그렇지 않다면 도련님이 아버지께 결혼한 사실을 숨겼을 이유가 없을 테니 말입니다. 그 여자로 인해 집안에 풍파가 일어나는 일은 없었습니다. 장례 준비와 문상객을 제외하면 그 여자에게는 문지방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보는 것과 듣는 것, 모든 것이 기쁘게만 느껴졌던가 봅니다. 그런데 장례를 치르는 동안의 행동고지로 보아 그녀는 좀 모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상복으로 갈아입혀야 하는 저를 끌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서 벌벌 떨면서 두 손을 마주잡고 모두들 아직도 있나? 하고 계속 묻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상복을 입은 사람들을 보며 무섭다면서 겁에 질려 벌벌 떨다가 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그러느냐고 물었더니 이유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죽는 것이 굉장히 두렵다는 것이었습니다. 저와 다를 바 없이 그녀 또한 좀처럼 죽을 것 같아 보이지는 않았는데 말입니다. 몸이 좀 가냘프기는 했지만 젊은 데다가 혈색이 좋고 두 눈은 다이아몬드처럼 반짝반짝 빛났거든요. 다만 계단을 오를 때 숨차한다거나 아무리 작은 소리라도 갑작스러운 소리에는 온몸을 떨며 놀란다거나 가끔 심하게 기침을 하는 것은 저도 보아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병의 징후인지 전혀 알지 못했고 또 별로 가엾지도 않았습니다. 로구드 씨, 이 고장 사람들은 대개 상대편에서 먼저 다가오지 않으면 타지방 사람과는 좀처럼 친해지지 않는답니다. 힌들리 도련님, 아니 힌들리 서방님은 객지에 나가 계시는 3년 동안 무척 많이 변하셨더군요. 몸도 전보다 더 마르고 안색도 나빠지고 말투나 옷차림도 매우 달라졌습니다. 도련님은 돌아오시던 바로 그날 조지프와 저에게 앞으로는 거실을 비우고 부엌 안쪽에 기거하라고 일렀습니다. 원래는 평소에 안 쓰던 작은 방을 벽지를 새로 바르고 바닥에 카펫을 깔아 두 분의 거실로 쓰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이 흰 마룻바닥이며 활활 타오르는 커다란 난로, 양은 접시며 도자기, 계집, 그리고 앉을 수도 있고 여기저기 돌아다닐 수도 있는 넓은 공간을 좋아한다고 하는 바람에 굳이 거실을 따로 마련할 필요가 없어 계획을 바꾸었던 겁니다. 그녀는 또한 식구들 중에 시누이가 있다는 것을 알고 매우 좋아했습니다. 처음에는 호들갑을 떨며 시누이에게 입도 맞추고 함께 뛰어다니기도 하고 선물을 많이 주기도 했지만 그것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투정을 부리게 되자 서방님도 덩달아서 점점 난폭해졌습니다. 히드 클리프가 싫다는 아내의 말에 그에 대한 어린 시절의 미움이 다시 되살아난 듯 했습니다. 그는 히드 클리프를 하인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했고 부목사님에게 글도 배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신 밖에서 막일을 해야 한다고 일렀지요. 그래서 히드 클리프는 하인들과 다름없이 밭에서 힘든 일을 하게 됐습니다. 히드 클리프는 처음엔 이런 상황을 잘 견뎌냈습니다. 캐시 아가씨가 배운 것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밭에서 함께 일하며 놀기도 했으니까요.
이 두 사람은 야만인처럼 자유분방하게 자랄 것이 확실했습니다. 힌들리 서방님은 자기 눈에만 띄지 않으면 두 사람이 어떤 짓을 저지르건 어떤 행동을 하건 전혀 상관하지 않으셨으니 말입니다. 더군다나 교회에 잘 나가는지도 살피지 않아서 캐시 아가씨와 히드클리프가 교회에 나가지 않은 날 조지프와 부목사님이 그들을 잘 돌보지 않은 것을 나무라기라도 하면 히드클리프를 때리고 아가씨에게는 점심이나 저녁 중 한 끼를 굶기는 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두 아이에게는 아침에 벌판으로 달려나가 하루 종일 거기서 지내는 것이 큰 기쁨이었으므로 그 정도의 벌줌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부목사님이 벌로 캐시 아가씨에게 아무리 많은 과제물을 암송하라고 숙제를 내주어도 또 조지프가 팔이 아프도록 히드클리프를 때려도 이 둘이 다시 만나는 순간 적어도 복수할 어떤 계획을 세우는 동안은 모든 것을 잊어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이 날이 갈수록 철부지 노릇을 하는 것을 보고 혼자 얼마나 속이 상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 의지할 데 없는 아이들에게 제가 행사할 수 있는 조그마한 영향력이나마 잃게 될까봐 두려워 잔소리 한마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느 일요일 저녁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떠들었다거나 아니면 그와 비슷한 대수롭지 않은 일을 저지른 벌로 두 사람은 거실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저녁을 먹으라고 이리저리 찾아보아도 그들의 모습은 눈에 띄지 않았습니다. 서방님은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문을 전부 닫아 걸고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어도 그들을 집안에 들여놓지 말라고 저희들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온 식구가 모두 잠든 후에도 저는 걱정이 되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는데도 창문을 열고 머리를 내민 채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두 사람이 돌아오기만 하면 서방님의 분부를 어기고서라도 문을 열어줄 생각이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길을 따라 걸어오는 발소리와 대문 앞에서 어른거리는 등불을 보았습니다. 저는 쇼를 뒤집어 쓰고 그들이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서방님이 깰까봐 재빨리 뛰어나갔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것은 히드클리프 혼자뿐이었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물었습니다. 캐서린 아가씨는 설마 사고가 난 건 아니지? 드러시 크로스 저택에 있어. 하고 그가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곳에서 자고 싶었지만 무례한 그 집 사람들이 나보고는 자고 가라는 말을 안 하지 뭐야. 쫓겨나야만 속이 시원하겠니? 도대체 어쩌자고 거기까지 어슬렁거리고 간 거야? 넬리, 빨리 젖은 옷이나 벗겨줘. 그러면 전부 얘기해 줄게. 서방님을 깨우지 않도록 조심시키고 그가 옷을 벗는 동안 촛불을 들고 서 있으려니까 그가 말을 이었습니다. 캐시와 나는 세탁장에서 빠져나가 이리저리 돌아다니다가 불빛이 반짝이는 저택이 보이기에 가보기로 했지. 그 집에서도 어른들은 난로가에서 옷이 타도록 불을 쬐며 먹고 마시며 노래하고 웃고 있는데 아이들은 구석에 서서 떨면서 일요일 저녁을 보내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말이야. 그 집에서도 그럴 거라고 생각해, 넬리? 설교집을 읽거나 하인 녀석의 교리문답에 대답하지 못한 벌로 사람 이름이 줄줄이 나오는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고 있다고 생각해? 꼭 그렇지는 않겠지. 그 댁 아이들은 분명 착할 테니까 너희들처럼 못된 짓을 하고 벌 같은 건 받지 않을 거야. 모르는 소리 하지 마, 넬리. 당치 않은 소리야. 우리는 이 꼭대기에서부터 그 댁 정원까지 숨도 쉬지 않고 뛰어갔어. 그런데 캐서린은 신발이 벗겨져서 경주에서 지고 말았지. 아마 내일 넬리가 늪에 가서
캐서린의 신발을 찾아와야 할 거야. 우리는 뚫린 생울타리 구멍으로 기어 들어가서 길을 따라 올라가 응접실 창문 밑에 있는 화단에 자리 잡았어. 응접실에서 불빛이 새어나왔어. 그 집은 덧문도 닫지 않고 커튼도 완전히 치지 않았어. 받침대 위에 올라가서 창틀에 매달려 들여다보았는데 아, 진짜 아름답더군. 빨간 융단이 깔려 있고 의자와 탁자에도 빨간 천이 씌어져 있는 데다가 흰 천장엔 금태가 둘러져 있고 그 한복판에 은빛 쇠사슬 끝에 매달린 촛대엔 유리장식이 주렁주렁 드리워져 작은 촛불이 평화롭게 빛을 내고 있더란 말이야. 그 댁의 어른들은 안 계시고 에드거가 누이 동생과 둘이서 그 방을 전부 차지하고 있었어. 행복한 아이들이지? 우리 같으면 천당에라도 간 기분이었을 거야. 그런데 넬리가 착하다고 한 그 아이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었는지 알아? 이사벨라는 캐시보다 1살 아래인 11살 정도 되었을 걸로 생각되는데 방 저쪽 끝에서 뒹굴며 고함을 지르고 있었어. 마치 마기 할멈이 빨갛게 달군 바늘로 찌르기나 하는 것처럼 비명을 지르고 있더라니까. 에드거는 에드거대로 난로가에 서서 소리 없이 울고 있는데 탁자 한가운데에 강아지 한 마리가 벌벌 떨면서 낑낑거리고 있었어. 자세히 들어보니 그 강아지를 오누이가 두 동강이 날 정도로 서로 잡아당기고 있었던가 봐. 못난 것들. 그런 짓을 하다니. 그까지 푹신한 털뭉치 같은 강아지를 서로 갖겠다고 힘껏 잡아당기고 싸우다가 이번에는 서로 안 가지겠다고 울고 있는 것이었어. 우리는 그 유치한 짓을 비웃어 주었지. 경멸했어. 캐서린이 갖겠다는 것을 내가 달라고 한 적 있어? 우리 둘이 방 양쪽 끝에 갈라져서 고함을 치고 방바닥을 뒹굴면서 울고불고 떼쓰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냔 말이야. 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집에서의 내 생활을 드러시 크로스 저택의 에드거 린턴네 생활과는 안 바꿀 거야. 조지프 영감을 지붕 맨 꼭대기 창문으로 내던지고 이 집 현관문을 힌들러 녀석의 피로 물들일 수 있는 특권을 준다 해도 말이야. 히드클리프, 너는 아직 캐시 아가씨가 왜 안 왔는지 말하지 않았어. 둘이서 웃었다고 했지? 그런데 그 웃음소리를 그 애들이 듣고 잽싸게 문께로 뛰어오더군. 잠시 조용해졌나 했더니 오 엄마, 오 아빠, 빨리 이리 좀 와보세요 라고 고함치는 소리가 들렸어. 그들은 정말 그렇게 울부짖었어. 그들을 더 무섭게 해주려고 우리는 다시 웃음소리를 내고 장틀에서 내려왔어. 그때 누군가 빗장 벗기는 소리가 나기에 도망치는 것이 좋으리라 생각했지. 나는 캐시의 손을 잡고 빨리 가자고 재촉을 했는데 갑자기 캐시가 넘어졌지 뭐야. 도망쳐, 히드클리프, 도망치라니까. 이 집 사람들이 풀어놓은 불독에 물렸단 말이야 하고 캐시가 속삭였어. 정말 망할 놈의 개가 캐시의 발목을 물고 늘어졌는데 넬리, 그런데도 캐시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어. 캐시는 설령 미친 소의 뿔에 받쳤다 해도 울부짖는 따위의 짓은 창피해서 못할 거야. 하지만 나는 고함을 질렀어. 그러고는 돌멩이를 하나 집어들어 그놈의 아가리 속에 쳐놓고 힘껏 목구멍 속으로 밀어넣으려고 했어. 그런데 망할 놈의 하인 녀석이 등불을 들고 나와서 꽉 물어라 스컬커, 꽉 물어 라고 외치는 거야. 하지만 개가 물고 있는 캐시를 보더니 말투가 달라지더군. 개는 검붉은 혓바닥을 한자나 늘어뜨리고 축 늘어진 입술에서 피가 섞인 침을 흘리고 있었어. 하인이 캐시를 안고 들어가기에 나는 빌어먹을 것들 하고 욕을 하면서 따라 들어갔지. 뭔가 로버트 하고 문간에서 린턴 영감이 소리를 치더군. 스컬커가 어떤 계집애를 물었습니다요. 날이
라면서 하인은 나를 붙잡더니 그리고 이 사내에도 하나 있는데 악당 중에 악당같이 생겼습니다요. 분명 강도놈들이 창문으로 애들을 들여보낸 다음 식구들이 자면 문을 열게 해서 우리를 전부 죽이려고 했을 겁니다. 주인어른, 총을 치우지 마십시오 라고 하는 거였어. 그러자 치우지 않고 말고 하고 바보 같은 영감이 말했어. 이놈들이 어제 소장료 받은 것을 알고 한탕하려고 한 거야. 데리고 들어와 환영회를 열어주어야겠다. 존, 문단속을 잘 하거라. 제니는 스컬커에게 물을 좀 주고 지안 판사님 댁을 그것도 안식일에 넘보다니 못된 놈들 같으니 여보 이리 와봐요. 겁낼 것 없어요. 조그만 녀석이니까. 그런데 인상이 고약한 것을 보니 악당이 분명해. 얼굴에 나타난 본성이 행동으로 나타나기 전에 아예 교수형에 처하는 편이 이 고장의 안전을 위해 좋을 거야 라면서 영감이 나를 샹들리에 아래에 끌어다 세웠지. 린턴 영감의 마누라는 콧등에 안경을 얹고 겁에 질려 있더군. 겁쟁이 아이들도 살며시 다가왔는데 이사벨라가 이렇게 종알거리는 거였어. 무서워요 아빠. 그 애를 지하실에 가둬요. 내가 기르던 꿩을 훔쳐간 점쟁이 아들과 아주 비슷해요. 캐시는 그 말을 듣고 웃어버렸어. 에드거 린턴이 자세히 살펴보더니 겨우 캐시를 알아보더군. 따로 만날 기회는 없었지만 교회에서 우리를 보아 알고 있었던 모양이야. 언쇼댁 따님이에요. 그런데 저렇게 스컬커가 물었으니 보세요. 발에서 피가 흘러요 하고 그는 자기 어머니에게 속삭였어. 언쇼댁 아가씨라고? 그럴 리가 있나? 라며 마나님이 소리쳤어. 언쇼댁 아가씨가 집시와 함께 쏘다니다니. 그러고 보니 상복을 입었군. 그런데 평생 다리병신이 될지도 모르는데 린턴 영감이 캐서린 쪽으로 몸을 돌리면서 외치더군. 오빠란 사람이 무심도 하지. 그 사람이 누이 동생을 아예 이교도처럼 자라게 내버려 두고 있다는 말을 부목사님에게 듣긴 했지만 그런데 이 녀석은 누구야? 어째서 이런 친구를 사귀었을까? 알았다. 이놈이 바로 세상 떠난 언쇼 씨가 리버풀에서 주워왔다는 그 아이로군. 인도나 미국 아니면 스페인 사람이 버리고 간 아이겠지. 하여튼 지독한 애로군 하고 마나님이 말했어. 점잖은 집안에는 어울리지 않아요. 저의 말투를 들어보셨어요, 여보? 우리 아이들이 배울까 겁나요. 나는 화가 나서 욕을 퍼붓기 시작했어. 그랬더니 하인더러 나를 끌어내라고 하더군. 나는 캐시와 함께 있겠다고 버텼지만 하인놈은 나를 질질 끌고 나가 내 손에 등불을 들려주면서 순순히 말을 듣지 않으면 힌들리에게 나의 이런 행동을 일러 바칠 테니 당장 돌아가라고 고함을 지르고는 문을 쾅 닫아버리고 들어갔어. 한쪽에 커튼을 쳐놓지 않았길래 나는 다시 안을 훔쳐보기로 했어. 캐서린이 돌아가고 싶어 하는데 그놈들이 보내주지 않으면 큰 유리창을 부숴버리고 말 작정이었어. 캐시는 소파에 얌전히 앉아있더군. 마나님은 우리가 뒤집어 쓰고 간 젖자는 아줌마의 회색 겉옷을 벗기고 고개를 설레설레 저어가며 타이르는 중이었어. 캐시는 나와는 달리 취급했던 거야. 잠시 후 하녀가 더운 물을 한 대야 받아와서 캐시의 발을 씻겨주더군. 그런 다음 그들은 캐시의 아름다운 머리를 빗겨주고 커다란 슬리퍼를 신겨서 의자째 난로가로 밀고 갔어. 캐시가 강아지와 스컬커에게 과자를 나눠주고 스컬커의 코를 만지기도 하면서 매우 즐거워하는 것을 보고 나는 와버렸어. 캐시의 매력적인 얼굴에 반했는지 그 집 식구들의 멍청한 푸른 눈에도 생기가 좀 돌더군. 그들은 전부 넋이 나간 것 같았어. 캐시는 그들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매력적이거든. 이 세상 누구보다도 매력적이란 말이야. 그렇지, 넬리? 이번 일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문제가 커질 거야. 하고 저는 그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불을 껐습니다.
내겐 당해낼 도리가 없구나. 히드클리프 두고 봐라. 힌들리 서방님은 지독한 방법을 쓸 테니까. 저의 이 말은 바로 적중했습니다. 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서방님은 펄펄 뛰셨습니다. 그런데다 린턴 씨가 이튿날 아침 직접 찾아오셔서 젊은 주인에게 집안 다스리는 방법에 대해 한참 설교를 하셨으므로 정말로 감독을 톡톡히 할 마음이 생긴 거지요. 히드클리프를 때리지는 않았지만 그날 이후로 캐시 아가씨에게 한마디라도 말을 걸면 내쫓아 버리겠다고 했지요. 올케도 시누이가 오게 되면 힘이 아니라 꾀로 적절히 감독하기로 했습니다. 힘으로는 절대 캐시 아가씨를 당해낼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